안녕하세요. K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이 뭘까요?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일이,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얻으려 노력하는 일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가장 큰 즐거움을 안겨준다. 우리 인간은 배우는 일, 노력하는 일, 도달하는 길, 사실 그 여정 자체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우리의 뇌도 배우는 것, 노력하는 것,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길, 그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뇌의 정체성은 바로 성취하는 뇌였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취하는 사람의 뇌는 다르다. 기억을 저장하고 연상하고 소환해서 마침내 성취로 이끄는 우리 두뇌의 메커니즘의 모든 것. 아마존 뇌과학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부도 일도 우리의 건강 습관도 다이어트 성공도 제대로 완수하고 싶다면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K독서대학에서 몸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과 함께 뇌의 메커니즘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바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니까요. 그러면 최신 뇌과학, 신경학 연구로 검증한 성취하는 뇌의 비밀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뇌는 쓸수록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바로 뇌의 가소성이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멀틴 콜테 박사인데요.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 신경생물학 교수이고 세포를 기반으로 학습과 기억, 망각의 과정을 중점으로 연구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신경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저서로는 전두엽이 춤추면 성적이 오른다. 또 뇌는 청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 성취하는 뇌에서 최신 뇌과학과 신경학을 기반으로 최상의 성과를 내는 뇌, 그것의 비밀을 파헤쳐 준다고 합니다. 공부도 일도 건강관리도 다이어트도 영어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게임, 어떤 활동, 그런 것만으로 기억력을 높이는 훈련법이 아닌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증진시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뇌의 메커니즘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해해 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취하는 뇌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두뇌를 훈련하고 두뇌의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의 수행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발달해 갈까요? 또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또는 퇴화해 갈까요?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성장기, 사춘기 이렇게 뇌 기능마다의 결정적인 발달 시기에 따른 뇌를 제대로 훈련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또는 유년기에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거나 나아가서는 학업을 마친 후에 또 나아가서는 직업을 갖게 된 후에 더 이상 니즈나 목표가 없어서 뇌를 더 이상 훈련하지 않게 되면 뇌의 기능은 유전적으로 주어진 수준 아래를 맴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뇌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훈련하지 않으니까 퇴화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뇌의 메커니즘이 아니더라도 진화의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지난 과거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를 다시 선택할 수 없죠. 유년기, 성장기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뇌를 변화시키고 훈련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뇌의 특정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라는 민감한 신체 기관이 개선된 후에도 또 뇌의 수행 능력을 평생에 걸쳐 오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뇌를 훈련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인류사로 볼 때 엄청나게 진화된 수준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언어를 말하는 능력, 우리는 그런 뇌의 수행 능력을 통해 문명을 고도로 발달시켜 왔죠. 심지어 우주에도 가고 바다 깊은 곳도 탐험하고 전 세계가 연결된 초연결 시대, 이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놀라울 것도 없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의 뇌는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이런 기하급수적인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뇌가 감당해야 할 요구 수준이 여느 때보다 높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1976년 슈퍼마켓에는 약 9천 종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대요. 근데 2019년에 와서는 슈퍼마켓의 진열 상품은 약 4만 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상품은 얼마 되지 않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150가지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거든요.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물건도 지출도 관계도 넘쳐나면서 이제 우리의 뇌는 고달퍼지고 우리의 지구는 너무 많은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4만여 종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을 분류하고 거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숫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는 세부 학문의 수많은 지식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분별해야 하죠. 또 정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는 만큼 또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비워내는 것도 중요한 훈련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도 너무 많고 이메일, SNS, 스마트폰 속에 자신이 누적해온 데이터들,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또 그뿐 아니라 집안 곳곳, 수납장 곳곳, 차 속, 우리의 가방 속 등등 우리는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압도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정으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잘 훈련된 뇌만이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짜인 뇌가 정말 필요한 정보에 더 빨리 접근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성취하는 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왜 훈련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Why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What을 결정하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선별해내서 내 일과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전략이 더없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성취하는 뇌를 위해서는 뇌과학적으로 훈련한다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뇌를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요? 얼마나 가성비 높게 활용해 왔을까요? 활용도 낮은 뇌,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저자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학교 또는 직장 생활에서 뇌와 기억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미 형성된 신경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선 이를 충족할 전제 조건은 모든 연령대의 성인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뇌, 이것을 갖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잠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잠수하는 시간보다 잠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의력과 학습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이고 이렇게 최상의 뇌로 만드는 것은 학습의 일부인 거고요. 어떤 학습을 시작할 때는 그 변화를 믿고 용기를 내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그것부터가 세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성취하는 뇌를 위해 이것을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시냅스를 정리하라. 우리의 뇌의 시냅스도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냅스가 연결될수록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단순히 시냅스의 성장에만 신경을 쓴다고 반드시 효과적인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는 뇌로 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냅스의 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불필요한 연결을 제거하고 나머지 연결들이 평생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들, 물건들, 관계들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불필요한 시냅스를 우리 뇌에 만들 게 아니라 그런 불필요한 시냅스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뇌가 성장할 때 정보 처리 과정이 더욱더 효율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끈기를 갖고 바로 그릿이죠.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어떤 것은 단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마라톤의 긴 여정인 거죠. 근데 마라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먼 목표 지점을 향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마일스톤, 자신의 뇌를 충족시키면서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중간중간마다 이정표가 필요한 거죠. 마치 바다에 잠수하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 잠수하면 낭패를 겪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준비를 먼저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심리학자이자 운동학자인 댄 챔블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상의 기량이란 혼자서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 익히고 그 배우고 익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어 그 전체가 움직이도록 심혈을 기울여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얻은 결과물로 이것은 작은 능력의 총체다. 그래서 결국 최상의 기량이란 작은 능력의 총체라는 거죠. 성취하는 사람의 뇌는 다르다. 우리는 실수해서 배운다.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실수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실수는 학습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두라고 합니다. 바로 실수는 학습 과정의 기본적 구성 요소라는 거죠. 뇌는 수많은 실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에서 핵심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배우는 과정에서 필수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예 외국어도 배울 수 없죠.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도 배울 수 없죠. 아기들이 모국어를 익힐 때, 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익힐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반복해서 발음과 단어의 선택, 문장을 만드는 실수를 해야지만 외국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휘자이자 베를린 필하모니 교향악단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분명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위대해지기까지 그는 큰 목표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목표를 성취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해 갔던 거죠. 이 말에는 마인드셋, 즉 실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뇌의 수행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잘하는 일만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 실패할까봐 겁을 먹죠. 그러면 정확히 바로 그 지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싶고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린 그렇게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저자는 뇌과학자답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고정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실수를 저지르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새로 배운 것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대뇌 피질에 완전히 신선한 회로로 이어지는 데 있다는 건데요. 새로운 회로는 이제 겨우 막 내려온 명령의 사슬 속에서 대뇌 피질 아래 놓인 기저핵, 그 기저핵이라는 뇌의 영역과 갈등 상황에 빠진다고 합니다. 기저핵 들어보셨죠? 이전 영상에서 자동화가 되는 뇌의 그 영역, 그것 중에 기저핵이 있었거든요. 바로 기저핵에는 우리가 해왔던 기존 습관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무의식적인 습관, 그 모든 것의 총체가 우리가 우리의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누적해온 모든 습관, 지식, 기술, 기억, 그런 것들의 총체가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핵은 대부분 목표가 뚜렷하고 이미 잘 알고 확실히 할 수 있는 행동의 습관을 조직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저핵에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의 뇌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다른 것을 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자동화된 영역이 없으면, 그 자동화된 습관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하루에서 깨어있을 동안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니까 너무 피로해지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익힐 때, 또 우리가 새로운 기기를 익힐 때, 또 어린이들이 새로운 자판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할 때, 영어를 처음 익힐 때, 또는 영어의 지식은 아주 많이 쌓여 있지만 토익, 토플 이런 것도 고득점이고, 근데 말을 하려면, 글을 쓰려면 도무지 한 문장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영어 학습을 기저핵으로 보내지 않은 방법, 그 방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다시 자동화되어 저장되는 이 영역에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시험 영어와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죠. 레벨이 많이 높아요. 근데 말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다시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왜? 기저에게 넣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는 영어 얘기만 하면 신나고, 책 얘기만 하면 신나고, 요즘엔 뇌에 대한 얘기, 운동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만나면 신나거든요. 또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 간지러운 데를 딱 긁어주는 그런 책들을 만나면 전 너무 신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고 제가 궁금했던 거, 궁금하지도 않으면 이 책 어렵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보통 과학자분들, 의사분들이 쓰신 책들은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이렇게나 많이 연구해 놨는데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도 약만 처방받고 몇 가지 안내와 그 정도만 처방받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익힌 것들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기저핵이라는 뇌의 영역에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나온다? 다른 거에 신경 쓰면 또 까먹는다? 아직 기저핵에 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완전한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란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나오는 것. 안 하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는 습관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죠. 왜? 기저핵에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저핵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아무리 배웠어도 증발해버리고 바다 위의 모래성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요. 기저핵에는 우리가 우리의 나이만큼 해왔던 기존 습관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익힐 때 우리가 처음에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대뇌 피질의 도움을 받아 기저핵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가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어떤 루틴을 처리한 회로에서 그대로 처리될 때가 있거든요. 어라? 잘 되네? 다이어트도 어떤 이 개념을 배워서 해봤는데 어라? 잘 되네? 나는 이렇게 몇 킬로그램 완전히 잘 빠져버리네? 이렇게 쉽게 이룰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신을 살찌게 한 그 나쁜 습관, 그것이 나쁘다는 걸 잘 이해하고 또 동기부여를 잘 받아서 그것만을 제거했을 때 쉽게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살이 찐 이유가 뭔가 복잡한 게 많이 섞여 있는 상태라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거나 생활 습관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을 때 등등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정말 작은 습관들의 총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때로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엔 재밌다가 어려워요. 또 안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학만 가면 영어를 자동적으로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갔다 와본 사람은 알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또는 4년, 5년을 있어도 말하기가 초급 레벨인 수준이 정말 많거든요. 머리에 든 건 많아요. 단어도 많고. 근데 그게 아웃풋이 안 되는 것. 말로, 글로, 또 일하는 수단으로 그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뭔가 하면 할수록 배울수록 시도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결국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유튜브도 저도 하면서 마찬가지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의심이 든 적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실수에서 배운다. 실수는 학습 과정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뇌는 수많은 실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반복하면서 몸에 체화될 때 바로 기저핵에 저장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도 하고 유지어터도 될 수 있는 거죠. 1년, 2년, 5년, 7년, 10년, 평생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건강 관리하고 체력 증진하고 새로운 운동도 새로운 지식도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습득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는 뇌는 이렇게 실수로부터 잘 배워진 잘 훈련된 뇌인 것입니다. 협소한 자아상에 나를 가두지 마라.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배울 자세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역동적인 자아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꾸준히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가는 것을 뜻한데요. 스위스의 극작가이자 건축가인 막스 프리슈는 자서전에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변형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특히 내 자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고정형 자아상으로 넣어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그것도 고정된 사고방식이거든요. 바꾸지 않으려는 거. 그런 자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은 틀, 그게 무엇이었나?
그런 협소한 자아상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 협소한 정체성, 바로 고정된 정체성에. 이런 협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과 학습에서 어떤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이미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 또한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말을 해주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실수를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협소한 자아상에 가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서도 협소한 자아상에 나를 가두지 마라.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운동학자인 댄 챔블리스는 최고 기량의 평범함,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나온 최상급 성취는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에서 쌓인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2019년에 타계 500주년을 맞은 놀라운 재능의 소유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평생 자신이 가졌던 관심과 이상의 대상에 매진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이를 발전시키고 완성한 사람의 본보기다. 다빈치는 비행물체를 완성하는데 몇 번이고 실패해도 게으르지 않았다. 댄 챔블리스는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 위대한 예술가,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 이룬 최고 업적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던 거예요. 최상의 기량이란 혼자서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 익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어 전체로 움직이도록 심혈을 기울여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얻은 결과물로 이는 작은 능력의 총체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자세히 봐도 비범하거나 초인간적인 면모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꾸준히 정확하게 실행한 동작이 합쳐져서 최고의 성취로 이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기량은 작은 능력의 총체, 최고의 건강한 습관은 건강한 작은 습관들의 총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에는 건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우고 협소한 자아상에 가두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피드백,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수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연습하라. 그런 신호로서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실수를 통해서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해서 이렇게 성공을 못한다?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가치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성공해서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계속 실수하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건강한 습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가치도 창출해 갈 수 있고 그렇게 실수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기회를 주거든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실수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을 하라는 그런 신호로서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자신을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이 기술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뇌를 성취하는 뇌로 훈련하려고 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용기, 이렇게 실수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실수를 했을 때 개선시키려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둬놓는다면 우리는 협소한 자아상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타인도 자신도 그 협소한 자아상으로 가둬두지 말라는 것.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뇌 기능 전반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는 방법.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뇌 기능을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너 이거 해. 이거 했어? 이런 정도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연상하기, 집중하기, 변화 주기, 함께하기, 암호화하기, 휴지기 갖기, 예측하기, 독서하기, 역동적인 자아상 갖기. 이런 방법으로서 연상하기는 장소법으로 기억을 공간에 심으라. 집중하기는 멀티태스킹은 금물.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씩 처리하라. 변화 주기는 틀에 박힌 학습에서 벗어나라. 함께하기는 다른 사람과 머리를 맞대라. 암호화하기는
세밀하고 확실하게 처리된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라. 휴지기 갖기는 수명이 긴 기억으로 저장하라. 예측하기는 숙지할 내용을 미리 떠올려보라. 독서하기는 그 자체로 유익한 두뇌 훈련을 하라. 역동적인 자아상 갖기는 나 자신을 위한 동기를 찾아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실행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내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의 환경에 필요한 것, 또 성취하는 뇌를 위해 휴식을 더 어떻게 풍요롭게 보낼 것인가, 숙면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내가 필요한 것만 적용해 보면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루틴 버리기. 이것은 나쁜 습관, 틀에 박힌 일상, 또는 중독, 또 선입견, 이런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뇌는 사실 효율성을 위해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바로 루틴,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멈출 필요 없이, 계속 고민할 필요 없이 순조롭게 일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쉬지 않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고. 건강한 밥상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했다. 된다. 좋은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 마구 또 탐닉하고, 운동도 귀찮아. 날씨도 춥고 너무 귀찮아. 오늘은 비 와서 안 돼. 그러면서 새롭게 목표한 것들을 못하게 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안 해놓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쉬지 않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엄청난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또 SNS를 보면서 급 우울해지기도 하고, 뭔가 좋은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저장된 반복된 일상과 습관을 바탕으로 대부분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위급 상황에서 몸이 빠르게 반응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환경을 평가한다는 거죠. 뇌에서 바로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뇌의 메커니즘이 있지만, 이런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우리의 사고, 행동, 반응,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은 때로는 중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식습관은 물론 학습 태도까지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뇌의 메커니즘은 장점이 되면서도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습관, 바로 루틴이라고 하죠. 이런 루틴은 학습된 사고와 행동의 표본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반복 행동은 바로 루틴이죠. 그런 반복 행동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반복 행동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50% 이상이 루틴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 식습관에서의 선호도, 급하게 먹느냐, 천천히 먹느냐, 또 80% 정도 채우면 만족하고 수저를 놓느냐, 아니면 100%, 120%, 150% 그렇게 채워야지 충족이 되느냐.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 일을 할 때, 독서를 할 때, 쉴 때, 또 자기 전에 하는 행동들 등등, 우리는 수많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루틴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또 결정하고, 그런 순환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취하는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학습과 저장, 기억력을 증진해서 뇌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기저에게 무의식적인 것이 되도록 하나씩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 잘못된 무의식적인 루틴을 버리는 방법, 나도 모르게 그만. 우린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만. 그게 바로 뇌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인데요. 저자는 습관을 버리려는 노력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변화의 길은 험난하다는 거죠. 보통은 한 가지 습관이 형성되면 기저핵이 활발해진다는데요. 반면에 전두엽 피질처럼 뇌의 의식을 조정하는 부분은 기저핵이 활발해지는 만큼 활동이 저조해진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영역이 활발해질수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은 활동이 저조해진다는 거죠.
좋은 것은 무의식적인 영역이 활발해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 그 고도로 훈련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로도 금, 은, 동 이런 메달이 달라지기도 하고 성취와 운명이 바뀌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사실 버려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주 활발해지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거죠. 본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은 저조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저핵이 활발해질수록 그만큼 뇌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뇌를 발달시킨다고 새로운 자극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냅스의 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불필요한 연결을 제거하고 나머지 연결들이 평생 제대로 돌아가게 관리하는 일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시냅스를 정리하라. 불필요한 자극들을 정리하라. 내가 뭔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잡다한 유혹들이 있는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꼴이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데 술 친구, 만나면 엄청 맛있는 거 먹게 되는 친구, 또 회식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사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시냅스들을, 그런 불필요한 자극들을. 그래서 환경부터 정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공존해요, 우리는. 근데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장내의 세균들도 마찬가지죠. 유익균, 유해균, 또 중립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많아질수록 장내 환경이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저에게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들도 나쁜 습관이 훨씬 더 많다. 좋은 습관이 있긴 하지만 나쁜 습관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일상도 충동적이고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우울감,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에게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을 나쁜 습관도 있긴 있지만 좋은 습관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저핵이 활발해질수록 그만큼 뇌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작업 기억은 대부분 작업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루틴의 포로가 되면서 중독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나쁜 습관에 있어서도 대부분 먹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며 체중을 줄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빠진 몸무게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업적으로 미리 조리되고 가공되고 나쁜 지방과 설탕 함유량도 높고 나쁜 성분의 칼로리까지 높으면 굉장히 더 안 좋겠죠. 이런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그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식품들을 섭취했을 때 배고픔, 음식 섭취, 보상체계의 활성, 그렇게 구성된 축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체계를 과하게 활성화시켜서 이제 충분하다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이 호르몬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배고픔의 신호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보상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 산업화된 식품들은 이 구성된 축을 건강하지 못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바로 중독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충분하다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그것이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 필요량이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렙틴 호르몬이 효력을 내지 못하면 이때 뇌는 특별히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정보가 저장된 특정한 음식,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필요량이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작은 크기에 비해서 하루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양 가운데 20%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근데 이런 배고픔 음식 섭취, 보상체계의 활성화, 이 구성된 축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한번 익숙해진 루틴은 다시 고치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너무 자주, 너무 양적으로도 많이 먹는 습관, 이것도 렙틴 호르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식을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익숙해진 루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 들어있는 보상 체계가 렙틴의 효과에 변화를 가져와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배가 안 고픈데도 계속 음식을 먹고 또 먹게 된다는 거죠. 그 렙틴의 효과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야 늦게 포만감이 찾아오고 뇌의 보상 체계에 도달하는 신호도
아주 약하게 만족감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악순환이죠. 원래 구성된 축이 무너져 버리고 한번 익숙해진 루틴이 입력이 되면 또 반복 행동이 일어나면 그 힘은 거대해져서 여간에서는 고치기가 힘든 거죠. 우리의 뇌는 사실 도파민을 먹고 사는 뇌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이미 우리는 보상을 줬는데도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만족감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또 먹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습관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대신에 도파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좋은 보상이든 나쁜 보상이든 보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는 도파민의 분비를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뇌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 마음, 우리의 양심은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번 거부하고 또 말 안 듣고 또 거부하고 계속 본능적인 것에 탐닉하게 되면 우리 뇌의 정상적인 보상 체계의 축은 무너지게 되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오작동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자리 잡은 강력한 루틴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루틴을 넣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새로운 습관으로 오랜 습관을 덮으려면 이전의 습관을 익히는데 필요했던 시간보다 2배, 3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이런 나쁜 습관, 바로 식습관, 운동할 때 잘못된 동작, 걷기 할 때 잘못된 동작, 간헐적 단식할 때 잘못된 습관, 또 술을 마시는 횟수, 양, 담배를 끊는 일, 그런 금주, 금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보다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습관을 극복하는 일은 모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더라도 몸에 배인 오랜 태도는 변화에 대해 세게 저항하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저항해요. 우리의 뇌와 몸이. 그래서 저자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도 어려운데 오래된 나쁜 습관, 바로 그 무의식적인 루틴을 버리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잊는 것. 나쁜 습관과 루틴을 잊는 것이 수행 능력을 바꾸는데 훨씬 큰 효과를 준다는 건데요.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호를 주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환경을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환경, 밖에 나가는 환경, 또 걷기 할 때 어디를 봤을 때 유혹이 되는 환경. 이런 것들 모두를 다 잊는 환경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핵심적 자극이 무엇인지, 시각적인 것인지, 후각적인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행동을 또 하는지, 자신의 어떤 감각,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핵심적인 자극이었는지 그것을 점화를 시키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내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핵심적인 자극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걷기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근데 귀찮아요. 그러면 K독서대학을 듣는 거죠. 아,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30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자극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루틴 버리기,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 그것은 그것과 저항하는 우리의 의지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극들을 다 발견해서 잊게 하는 것, 환경을 재설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로운 회로, 그것을 뇌에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바로 나쁜 습관을 잊게 하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쁜 습관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습관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싸우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쁘게 일하고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 또 다이어트를 하는 무리에 같이 있는 것, 또는 바디 프로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엄청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마련해 주는 거죠. 또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완전 큰일 났어. 진짜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다음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보자. 그런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내가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원래 친구도 끊는 거잖아요. 사회생활도 많이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나쁜 습관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회로, 전혀 새로운 집중할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기 습관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여왔나요? 걷기가 좋다는 건 아는데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맨손 근력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많이 앉아있지 않고 먹고 나서 앉아있지 않고 또 좋은 식재료들을 선택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그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기저에게 새로운 지식을 넣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그런 교육으로 동기부여받아 내가 원하는 그 습관을 집중하면서 강화해 가는 거죠. 바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건강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또는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나쁜 습관을 결국에 버려가고 진정으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K독서대학에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가고 같이 함께 열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취하는 뇌, 더 즐겁게 성취하는 뇌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